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욕구에 맞춘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재산 기준 개편, 급여 수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가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6월 현재 252만 명으로 증가하여 6년간 약 100만 명의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과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급여 보장성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높습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은 낮으나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73만 명에서 2021년 66만 명으로 7만 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 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 수준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포인트 상향하기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함으로써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재 73개 지역에서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집에서도 맞춤형 케어 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수준을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수급 가구에는 침수 방지 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 가구의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도 교육활동 지원비를 현행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간 초등은 46만 원, 중등은 65만 원, 고등은 7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먼저 내년도 2024년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가구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을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선하고 부양비 부과 소득 기간을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 의무자 기준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러한 예외 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차, 주거용 재산 등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재산 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6인 이상의 다인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가액도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가액도 현재는 100%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7%만 반영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재산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 1600cc 미만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량 등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현재 처분이 어려운 주거용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1.0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소득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포인트 상향했으며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탈수급 및 빈곤 완화의 적극 지원입니다.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자활사례 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 모델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도 적극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성숙 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 기업 창업 경영 내실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수급자가 탈수급 이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내일 저축 가입,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이 3년의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도 내실화 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 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합니다. 합리적 의료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 일수 산정 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본인 부담 수준 현실화 및 입원 연장 심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은 광역 지역 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참여자,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보장 수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 등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그리고 주거급여 20만 명 등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히 준비하여 앞으로의 3년 동안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